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뒤늦게 이제서야 새 인생을 찾아가려 노력하는 30대 사연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어려서부터 제 의지도 없이 고통을 겪어야 했고, 오랜 시간 상처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인생의 동화줄처럼 보였던 결혼 역시 파국이었고 더욱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일로 인해 제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저 도망만 다니고 두려움에 쫓겨 살았더라면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행복과 자유는 영영 겪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무척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직업 없이 불안한 삶을 살아오셨고, 덕분에 형편이 좋지 못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렸던 제가 뭘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태어나며 자연스럽게 겪게 된 가난을 어떻게 하지도 못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자라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던 가정 형편 탓에 저는 잘 먹지 못해서 당연히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래보다 늘 작고 야위었고 성장만큼이나 발달도 느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분들은 유일한 자식인 저를 아끼셨지만 당장에 사는 것이 바빠 관심을 쏟아주시지 못하셨어요. 덕분에 하루 종일 굶는 것도 흔한 일이었고, 저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기초적인 공부를 배우지도 못했었어요. 산수는커녕 한글도 제대로 떼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죠. 가난에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가난했던 이유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하신 어머니는 일 한번 나가기 어려워하셨고, 그나마 사회생활이 가능하셨던 아빠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시고 늘 어려움을 겪으셨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으니 그런 상황들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정작 어렵게 구한 일자리마저 늘 오래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돈도 많이 안 주면서 말이야. 내가 지들 종도 아니고 사람을 하루 종일 부려먹고 있어. 내가 그런 데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는 줄 아나? 나 참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안 나간다. 일이 힘들다, 사람들이 별로다, 자기를 무시한다. 어렵게 얻은 새 일자리를 나가실 때마다 아빠는 이런저런 불평들을 늘어놓고는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전형적인 인생 패자의 변명이었겠죠. 힘들다고 차별당한다고 모든 가장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저희 아빠는 아픈 엄마와 어린 저를 두고도 무책임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종교에 빠지게 된 것이 아주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기댈 곳을 찾기 마련일 테니 저희 부모님도 어려운 상황에 종교의 힘을 빌려 위안을 얻고 싶으셨겠죠. 그게 제대로 된 교회나 단체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출처도 제대로 모르는 이상한 종교단체에 점점 빠져들어 가셨습니다. 어렸던 저는 그게 뭔지 부모님이 무엇을 믿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언젠가부터 식사 자리에서 매번 기도를 해야 했고 그 기도문이 보통 알고 있는 것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 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은 그 종교에 점점 빠져들어 가셨고 천천히 변해 가셨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게는 다정하셨던 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제게도 무섭게 하시고 점점 강압적으로 바뀌어 가셨어요. 아직 어린 제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문을 외우게 하셨고 그 종교에서 강요하는 규율을 따르라 하셨죠. 처음에는 귀찮아서 이상해서 그저 거부했던 저는 저를 붙들고 크게 화를 내며 혼을 내시는 아빠 때문에 마지못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저한테는 늘 웃어주기만 하셨던 아빠께서 그런 일로 제게 화를 내셨다는 게
당시로는 꽤나 큰 충격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고작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세뇌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고 이미 그 길로 발을 들이신 부모님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먼 길을 오가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파도 꼭 예배는 빠지지 않으셨어요. 힘들다며 직장은 그리 쉽게도 포기하시는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건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종교에 빠져드셨던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헌금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형편에 그 돈이 얼마 되지는 못했어요. 부모님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종교단체에 헌납할 돈이 없자 결국 돈을 대신하여 노역까지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단체는 소수였지만 꽤 탄탄하고 신도들도 많았어요. 다들 아주 열성적인지 돈이든 노역이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역시 돈 대신 몸으로 믿음을 보이려 하셨던 거였어요. 그 종교단체에서는 시골 작은 마을을 통째로 빌려 마을을 이루고 살았었는데 저희 부모님 역시 결국에는 짐을 싸서는 자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부모님이 가시니 자식인 저 역시 당연하게 그곳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때 저는 겨우 초등학생이었고 어린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른 신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가족 단위로 지낼 수 없고 아이는 아이들끼리, 어른은 어른들끼리 남녀가 나뉘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역시도 뿔뿔이 흩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두 분은 종교단체에서 관리하는 일로 노역을 하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 시간 말고는 부모님과 만날 수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과 살아야 하는 것은 어린 제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아이가 기댈 곳은 부모밖에 없을 텐데 그때 저에게는 부모님의 존재야말로 가장 큰 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생활도 힘들었지만 학교 생활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새어나갈까 싶었던 건지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곤 했어요.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밖에서 말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님을 영영 보지 못한다며 아이들을 겁주곤 했죠. 저 역시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따랐고 폐쇄적인 종교단체 안에서 자라며 외부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학교에는 저 말고도 그 단체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그 애들 모두 혼자 다니고 친구들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탓에 제가 전학을 가자마자 학교 아이들 모두 제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학교 생활을 하며 왕따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왕따를 당한 것은 폐쇄적인 종교단체의 분위기 때문도 있지만 단체 생활 때문에 학교를 자주 빠져야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 안 되는 아이들에게도 일을 시키곤 했는데 일이 바쁠 때면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키곤 했었어요. 종교활동과 노역 때문에 등교는 물론이고 숙제나 공부 역시 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학업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식구가 따로 살 적에는 뒤늦게 배운 공부가 재밌어서 열심히 하려 했었던 저였는데 그 단체 생활을 하게 된 후로는 그마저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뺏겼다는 게 억울하지만 그때는 그런 억울함을 토로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저의 유년 시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함께 단체 생활을 시작한 부모님은 믿음이 전보다 훨씬 심해졌고 그때는 자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필 그런 때
엄마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원래 몸이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았던 엄마셨는데 매일 고된 일을 하시다 보니 병이 나는 게 당연했어요. 당장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휴식을 해야 했지만 종교에 심취한 아빠는 병원 치료 대신 종교의 힘을 빌려 엄마를 낫게 하려 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기도만이 살 길이다. 너도 매일 틈틈이 기도를 하렴. 아빠는 종교단체의 말만 듣고 병원을 가지 않은 채 마을 안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과 사이비 치료법들로 엄마를 더 고통스럽게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역시 기도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으셨지만 고통이 계속되며 결국 살려달라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 너무 아파. 나 병원 좀 데려가줘, 제발.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여태 잘 참아놓고 이제 와서 다 포기하겠다는 거야? 이제 거의 다 나았어. 여기서 더 버텨야지. 포기해서 죽고 싶어.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제발 병원 데려가줘. 아빠, 엄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엄마도 병원 가자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병원 데려가요. 예? 다들 믿음이 이렇게나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힘들수록 서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울부짖는 엄마의 애원에도 아빠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시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럴수록 엄마는 고통스러워 하셨고 병세도 심해지는 듯 보였죠.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던 엄마는 서서히 죽어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될 거라던 다른 신도들 역시 나빠지는 엄마의 상태를 보며 결국 염려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뒤늦게서야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두 늦은 상태였어요. 제때 치료만 받았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빠의 고집 때문에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친 엄마는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병원에서 놔준 진통제 덕에 편안해 보이던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제 평생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상처가 되었죠.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 이끌려 다니며 무기력했던 저도 그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더 있다가는 나도 엄마처럼 죽어서야 나가겠구나 생각이 되었던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빠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저 혼자라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24시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에 제가 잠깐이라도 다른 꿍꿍이를 보였다가는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참을 기다려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외부로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을 하기로 계획했고 저는 수능을 치르는 날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책가방 사이에 그동안 몰래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조심스레 넣어두고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렇지 않은 척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능날 역시 저와 같이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험 중간에 도망을 치기로 생각했어요. 3교시가 끝난 직후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시험종이 울리기 전에 가방을 들고 몰래 시험장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성공적이었어요. 저는 마을을 벗어나 다른 도시로 넘어갈 수 있었고 며칠 동안 여관방에 숨어 있을 수 있었죠. 당시에는 어른들이 모두 무서워서 경찰서로 가 도움을 구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경찰서로 갔다가 아버지에게 연락이 갈까 싶었거든요. 사실 그곳에서는 예전부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그런 식으로 겁을 주곤 했었습니다.
자기네 사람들이 경찰이며 높은 자리까지 없는 데가 없다며 전국 어디에 숨어 있어도 찾아올 거라 했었죠. 그래서 저는 경찰서로 가지 못했고 한동안 여관에 숨어 있다가 성인이 되면 자유를 찾으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저는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찾아낸 건지 단체 사람들이 기어이 저를 찾아내어 저는 다시 그곳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왜 도망을 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밖이 얼마나 위험한데 너가 어쩌자고 도망을 쳤어? 살고 싶거든 얌전히 좀 있어라. 나가서는 다 죽는 거야. 제게는 그곳이 더 지옥이었는데 아빠는 이해를 못하셨고 끝까지 저를 다시 붙잡아 두려 하셨습니다. 이후로 저는 더한 감시를 당해야 했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조차 없었죠. 그 감시를 풀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지 몰라요. 해가 지나서야 겨우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었고 잠시 느슨해진 감시 속에 저는 또다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가방도 옷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냥 몸만 빠져나왔어요. 신발 깔창 밑에 숨긴 차비만 겨우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성인이었고 한 번의 탈출 실패 경험이 있었던 저는 아주 멀리 도망쳐 나가게 되었죠. 전에 살던 곳도 아니었고 가본 곳도 아닌 저는 낯설고 사람 많은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게 무서워 한적한 곳으로 도망쳤는데 이번에는 아예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로 숨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리를 잡게 된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을 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후에는 겨우 몸만 눕힐 수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학력에 10대 시절을 종교단체에서 생활하며 사회화가 덜 되었던 저는 바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어느라고 이상해 보이는지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죠. 일을 구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손님들과 대면하는 일보다는 설거지나 청소를 하며 최대한 얼굴을 비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여기저기 일자리를 옮겼고 사는 곳마저도 옮기며 살게 되었죠. 짧으면 한 달, 길게는 3달 만에 자리를 옮기면서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지, 언제쯤이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그 마을보다는 낫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 했죠. 그렇게 사람들을 경계하며 살던 저는 한 남자를 통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일하던 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서로 맡은 일이 다른데도 그 사람은 저에게 유독 관심을 표하면서 다가왔고 뭐든 챙겨주려 물어보곤 했어요. 이니 씨, 혼자서 하지 말고 저랑 같이 해요. 그리고 다른 일은 힘들지 않아요? 너무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저보고 도와달라 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서웠고 저에게 표하는 관심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많은 사람과 엮이면 안 된다 생각했던 저는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고 계속된 관심에도 모른 척을 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모습에도 그 사람은 개의치 않은 듯 제게 변함없이 관심을 표하고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계속되는 관심에 저 또한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관심과 애정이 너무나 필요했을 겁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기댈 곳 하나 없이 우울하고 외로웠던 10대 시절을 지나 지옥 같던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뒤로도 저는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 한번 하지 못하고 계속 혼자였으니까요.
언젠가부터 저는 웃기도 하고 사람들과 말도 하기 시작했죠. 저 또한 저에게 찾아온 변화에 스스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정호 씨 덕분이었어요. 이후 일터를 옮긴 뒤에도 정호 씨는 저를 찾아와 제 안부를 물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고, 도시 이곳저곳을 소개시켜주며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호 씨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어요. 알고 있겠지만 나 이느 씨 좋아해요. 나랑 사귀어주지 않을래요? 미안해요. 나 정호 씨에 비하면 너무 모자란 사람이고 끝까지 말 못할 사정도 있어요. 정호 씨가 주는 관심에 빠져서 제 주제도 모르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네요. 미안해요. 정호 씨의 고백에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또 도망을 가야 할지 몰랐고 불행한 과거를 가진 저에게 그런 착한 사람은 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호 씨는 제 거절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 생각했지만 가슴이 끌렸던 저는 그 수뇌부 같은 정호 씨의 마음을 받기로 했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연애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20살이 넘어 처음으로 보게 된 드라마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죠. 한결같이 다정하고 저만 바라보는 정호 씨로 인해서 매일 하루하루 기다려져 갔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 모든 것이 낯설었던 저를 보며 귀여워하던 정호 씨는 제가 세상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덕분에 처음으로 휴대폰을 구매해봤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게 되었죠. 정호 씨 덕분에 저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통장이 없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 텐데 정호 씨는 단 한 번도 그런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첫 고백에 거절을 했을 때 내용과 이전 사람들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던 거겠죠. 그렇게 배려심 깊은 정호 씨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과거를 잊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정호 씨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바로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고백이었죠. 아직은 서로를 다 알지도 못한 상황에 이른 결혼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 저는 부끄럽게도 다른 연인들도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평생에 있어 부모님보다 더 저에게 관심을 쏟아주고 애정을 준 남자였기에 저는 믿을 수 있었어요. 결혼 또한 연애와 같이 행복할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는 정호 씨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야 세상으로 나오게 된 저는 모아둔 재산도 없었고 결혼을 도와주고 참석해줄 부모님도 있지 않았어요. 결혼은 수락했지만 아무런 선택권이 없던 저는 결혼 전 시댁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남편이 저에게 시댁으로 들어가자는 말이 무엇이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당장에 가진 돈이 없으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 들어가 생활을 한다고 하니 같이 일을 하시던 아주머니들께서 걱정하는 모습과 위로를 하셨어요. 지금이야 TV나 인터넷으로 결혼 초부터 시댁으로 들어가 시집살이를 한다는 것이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겨우 바깥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께서 한마디씩 거드는 소리에 저는 잔뜩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삿날이 되었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시부모님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얼마나 긴장을 하고 조심하며 살았던지 방에서 쉬고 있더라도 거실과 부엌에 기척만 들리면 제가 해야 할 일은 없는지 묻곤 했고, 늦은 밤이 되면 시부모님 숙면에 방해가 될까 화장실 가는 것까지 참고 지내게 되었죠. 어머니,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어머, 깜짝이야. 그냥 약순물이랑 약 챙겨 먹으려고 나왔어. 근데 이니야, 매번 네가 밖에서 소리가 나오면 이렇게 급하게 뛰쳐나올 거야? 죄송해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집에서 얼마가 되었건 한참은 지내게 될 건데 매번 신경을 곤두선 채로 살 수는 없잖아.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과 사는 게 불편할 수는 있는데 네 방에서까지 불편하게 있으면 어떡하니? 우리가 정말 네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부를 테니까 더는 그렇게 예민하게 신경 쓰지 마라. 방에서만큼은 편하게 있어. 시어머니께서는 시댁에 들어와 단 하루도 편하게 있지 못한 저의 속사정을 눈치를 채시고 있으셨어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먼저 편하게 행동하라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제 행동이 좀처럼 변하지 않자 직접 부르기 전까지는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시부모님께서는 일을 하고 온 저에게 피곤할 거라며 집안일을 대신하셨고, 제 몸을 걱정하며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는 건 물론이고 조금이나마 몸 덜 상하라며 제게 영양제도 챙겨주시고는 했죠.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는 남편을 만난 것도 행운이라 생각하였는데 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시는 시부모님이 생겨 가슴이 벅찰 만큼 행복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삶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어두운 과거를 모두 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식으로 식을 올리기도 전에 저는 한씨 집안의 식구가 되어가는 걸 만족하며 지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이니야, 너한테 무슨 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딸 같은 너가 더는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구나. 너나 정호나 둘이서 먹고 사는 거에 만족만 한다면 지금 하는 일 그만두면 안 되겠니? 네? 하지만 정호 씨 혼자 버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제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게 만족스럽기도 하고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괜찮아요. 또 나중에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정호 씨 선물해야 할 때도 눈치가 덜 보일 것 같고요. 혹시 제 생각해 주시는 거면 저는 괜찮아요. 네가 괜찮다면 어쩔 수 없다만 나랑 그이는 빨리 손주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외롭게 살아온 정호나 너가 완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행복했으면 한다. 요즘 시대가 옛날처럼 아무렇게 애를 갖는 시절도 아니고 너나 정호나 서로 몸 관리하면서 임신 계획하려면 네가 집에서 쉬면서 운동도 하고 몸도 가꾸면서 정호도 챙겨주면 좋지 않겠니? 그리고 내 옆에서 집안 살림도 배우고. 아직 아이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럼 한번 정호 씨랑 상의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정호 씨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호 씨와 하는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야 겨우 누군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는 저는 그것을 나눠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생각도 어머님과 같았어요. 이제 겨우 연애해서 결혼까지 1년이 안 되었는데 아이까지 이렇게 빨리 낳고 싶어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럼 정호 씨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야? 우리 결혼까지 1년이 되지 않았어. 내가 세상을 잘 모른다고 해도 평생을 살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른 건 알고 있다고. 그런데 신혼도 즐기지 못하고 아이까지 낳으라고 하니 이해가 잘 안 돼.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으시겠지.
나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당신은 나랑 더 즐기고 싶지 않아? 아직 우리 둘이 못 해본 것도 너무 많잖아. 아니면 당신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나랑 결혼하는 거야? 아이, 그렇게 오해하지 마. 꼭 아이가 아니라도 나도 당신이 이제 그만 고생하고 쉬었으면 싶어서 하는 말이야. 지금까지 당신 힘들게 살았다면서. 그러면 이제라도 여유 가지고 살라는 거지. 그리고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내가 당신한테 주는 사랑이나 관심이 줄어들지는 않아. 당장 가지자는 것도 아니고 당신 몸 챙기면서 지내라는 거지. 그 후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시부모님과 남편은 계속해서 같은 제안을 하며 설득을 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쉬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종교단체를 탈출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이 도시에 정착을 하여 숨어서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긴장하고 제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갔죠. 그렇게 긴장의 연속이었던 저의 삶을 생각해보니 시부모님과 남편의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꼭 임신이 아니더라도 시어머니 옆에서 집안 살림을 배우고 여유를 가지며 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쉬고 싶다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눈치를 보며 이야기해야 할 것을 먼저 저를 생각해 제안을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죠. 하지만 당장에 제 마음대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저를 받아주었던 곳이기도 했고 제가 갑작스레 그만둔다면 같이 일하셨던 분에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장님들께 제 사정을 이야기하며 양해를 구하게 되었고 한 달 뒤 일을 그만두기로 했죠. 제 결정에 시부모님과 남편은 무척이나 좋아라 했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왔네요. 더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쉬는 게 뭐 그렇게 좋아할 일이라고 기뻐하는지 세 사람 모두 다 저를 무척이나 신경 써주는 것 같아 그때는 마냥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하게 된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결혼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를 결혼식에 모실 수 없던 저를 배려해준 남편은 시부모님만 모시고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했죠. 괜히 저 때문에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의 행복을 지인들과 나누지 못하게 된 것 같아 무척이나 미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이나 저를 위해주는 것 같아 행복하기도 했어요. 또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는 시부모님께 평생 효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왔고 단촐하게 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무척이나 황홀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주례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으며 한 남자의 아내로서 시부모님의 또 다른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만 같았던 결혼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된 우리는 다음 날 신혼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이른 잠자리를 들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지만 결혼식을 하고 난 뒤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 새벽이 다 되도록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마저 잠을 설치게 될까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저였죠. 그런데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한 남편이 제가 잠들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는 몰래 방을 나갔어요. 남편이 저와 같은 이유로 잠들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돌아오면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고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목을 축이거나 화장실을 갔다고 생각한 남편은 좀처럼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방문을 조심스레 연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내용이길래 이 늦은 시간 몰래 방을 나가서까지 해야 하는 말인가 싶었던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듣게 되었죠. 그런데 대화 내용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들리는 용어들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과거 제가 종교단체의 마을에서 들었던 용어들이 섞여 있는 것이 수상했죠. 저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그 내용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때?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믿는 것 같지? 저 사람 속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긴 건 확실해요. 그런데 아직은 옛날 일 때문인지 뭐든 경계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해. 앞으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될 때까지 완전히 우리를 믿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혹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실히 알아봐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없어진 걸 수상하게 생각하면 그때는 일 망치는 거야.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일상도 확인하고 있고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들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약은 언제부터 바꿔치기 할 거예요? 일 그만두고 바로 데려가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민 중이야. 그 기존의 계획대로 약을 먹여야 할지 아니면 당일날 수면제로 한 방에 해야 할지. 우선은 시간이 있으니까 윗분들께 보고하고 뜻에 따라야지. 너는 일이나 그르치지 않게 네 몫을 잘하고 언제나 기도 열심히 드려. 근데 꽤나 순수한 것 같은데. 그냥 좋게 말로 해서는 안 될까요? 그게 위험 부담도 덜하고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독한 년인데 지 애비도 버리고 벌써 2번이나 도망친 애야. 이번에는 꼭 수술시켜야 한다. 2번 다시는 도망 못 치도록 해야 해. 그러니까 긴장 풀지 말고 기도회에서 준 죄에 대한 내용 계속 숙지하고 있어. 알았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것과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하여 다시 그곳으로 잡아가려고 한다는 것까지는 확실했죠. 그 대화를 듣고 내용을 알아차리자 온몸이 떨려왔고 겨우 덮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공포에 휩싸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끌려간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다 무슨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짓을 해서라도 저를 묶어둔다는 대화 내용을 듣고는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영영 못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벌떡 일어나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잠옷바람 그대로 그 집을 나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숨이 달린 일이라 생각되었던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어요. 잠옷바람에 맨발인 저를 보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는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제가 녹음한 시모와 남편의 대화 내용이 범죄 모의를 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였고, 두 번째는 현재 제가 피해를 받은 것이 없다는 이유였죠. 아직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저와 남편의 관계마저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며 제 말을 모두 다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 제 말만 믿고 수사를 할 수도 없었고, 잘못 수사를 했다간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면서 수사를 해달라는 제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오갈 곳이 없던 저는 경찰이 준 담요와 커피 한 잔으로 겨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고민이 되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겨 도망치려고 해도 지금쯤이면 제가 없어진 것을 남편과 시댁에서도 눈치를 차렸을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제가 다시 나올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마땅히 연락할 곳도 없었던 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형사분께서 제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종교단체가 뭐라고요? 네? 그 가족분들도 그리고 지금의 남편분과 시댁분들도 다 그쪽과 연관되어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 단체의 위협을 받으시는 거고 방금 건으로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 단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로 엮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집으로 돌아가시기 힘든 상황 같은데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에 저한테 그 단체에 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건 불법적인 정황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정말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형사분께서 종교단체를 지목하는 제 말에 관심을 가지셨고 수사를 하고 싶다 하셨어요. 거기다 오갈 곳 없는 저에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셨고 입고 먹을 것까지 도움을 주셨죠. 일이라도 해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보답을 하고 싶었지만 밖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밖에서는 남편과 시부모는 물론이고 그 단체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저를 찾고 있을 거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형사분에게 도움을 받으며 정보를 알려주고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사 내용까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형사분께서는 저에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저희 관할도 아니고 지역 내 범죄 행각도 없어서 그쪽 관할서에 요청을 했어요. 아는 형님이 계셔서 알아봐 주셨는데 문제가 많긴 한가 봐요. 종교단체라 건드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하겠지만 결국 윗선에서 지시했다는 증거들만 나오면 잘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동민씨. 동민씨가 아니었다면 저 거리 길바닥에 지내고 있거나 그곳으로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저야 제가 할 일을 하는 건데요. 거기다 이니 씨 덕분에 수사에도 도움이 되었고요. 아직 기뻐하기는 성급하지만 워낙 구린 게 많은 곳이니까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좀만 더 참아요. 그렇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남편과 시부모도 제 발이 저렸는지 이 지역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밖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하던 곳으로 가서 제 지난 사정을 모두 말하게 되었고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신 사장님과 아주머니들 덕분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동민 씨의 보호 아래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고 1년이 좀 넘어서야 그 종교단체의 지도자와 간부들이 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저의 남편과 시부모였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건으로 납치 및 협박한 것으로 밝혀져 역시나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혹시나 있을 보복으로 두려웠던 저는 매일을 불안해했지만 그때마다 제 옆에서 안심을 시켜주는 동민 씨가 있어 그나마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신앙촌마저 와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을 종교에 묶여 불안에 떨었던 제가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옆에서 든든하게 저를 보호해 주었던 동민 씨와도 사랑을 키워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속아가며 살아온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모두 이야기해 보았고, 그 남잔 그 모든 걸 알고도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니까요. 지금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아빠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직 잘못된 믿음을 버리시지 못했을 거라 생각되지만 치료를 통해서라도 이 좋은 세상을 즐기실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잘못된 종교로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 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신다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